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일 줄을. 그리고 이렇게 경제학의 기초가 약하신 분이 많을 줄을.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재정학을 배우기 위해서 경제학 기초를 배우러 오셨는데요. 사실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우리 경제학과에서는요, 한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 그 다음에 2학년 때 전공 과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강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용이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의 재정학은 사실은 조금 약간 오버페이스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그 세무사라는 그 직종 자체가 이런 재정학에 대한 기초를 알면 더욱더 원활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세무사들이 주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세라는 것이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그 이론적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바로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세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뭐, 세율이 이만큼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라. 이렇게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세법과 세율이 결정되는 과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나왔느냐.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재정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재정학 시험에 세무사 시험에 재정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세무사 시험에 재정학이 있다는 것은 기쁘죠.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다소 그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프리재정학 과정을 이렇게 그 개설을 한 건데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한 5번 만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정학에 필요한 요소들만 골라서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본 강좌를 들으시면서 보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우리 책 거기 제 1장에서는 뭐 별로 건질 게 없는데요.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그 10페이지에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요, 인간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우리들 욕망 무한하죠?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재화나 생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따라서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 희소성이 우리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희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약간의 그 미시적 관점이 있고요. 거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눈을 가늘게 뜨다. 거시는 눈을 크게 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물을 관찰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좀 더 뭔가 깊이 있게 관찰할 때, 자세하게 보고자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이렇게 약간 작게 뜨죠. 마치 그 현미경을 관찰할 때처럼.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거는 좀 넓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약간 넓게 볼 때 눈을 좀 크게 뜨지 않습니까? 같은 경제 현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에서의 경제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약, 이렇게. 그러니까 희소성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이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아끼면서 활용할 것인가, 이걸 모색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 경제라는 말이 영어로 이카남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카남이란 말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경제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아끼다, 절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거시적 의미, 좀 넓게 볼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자 한번 쓰겠습니다. 경세재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잘 경영해서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백성들의 이렇게 안녕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자하고 여기 제자에서 경제 이렇게 한 거죠. 따라서 나라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나라 경제를 잘 운영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안정시킬 것인가.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거시적 의미에서의 경제는. 그러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그 대책이 필요할까. 그냥 시장 경제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경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과연 정책들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고 부작용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 재정학 쪽의 내용들은요, 이 거시적 의미에서의 그 경제보다는 미시적 의미에서의 경제가 더 많습니다. 이 거시 분야의 재정학은 한 10%밖에 안 되고 거의 한 90%가 다 미시적 관점이에요.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미시거시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 경제를 구성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건데, 먼저 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정부가 있습니다. 이 가계는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주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소비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비자. 그 다음에 기업은 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산자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경제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소비 및 생산 활동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민간 경제다 이렇게. 또는 뭐 민간 부문이다 이렇게. 프라이빗 이코노미 또는 프라이빗 섹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부는 이 민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거죠. 원래 의도는. 그래서 이 정부 부문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공공부문 또는 공공경제다 이렇게. 우리 재정학을요.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공공경제학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거죠. 경제 내에서 정부가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민간 경제로만 했을 때 이 희소성의 문제가 분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수 민간 경제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희소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쓰고 있다면 정부가 굳이 경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수 민간 경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제가 이 자원을 이렇게 배분해서 쓰임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민간 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재정학 분야가 커진 거지. 사실은. 그러면 보세요. 이 순수 민간 경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이거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도 필요하죠.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생산물 시장과 자원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여기에 일정한 순환적 흐름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게, 우리 모두가 다 가계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가계 구성원들이 여기 있는 생산물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라 그래요. 디맨드 이렇게.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죠. 서플라이. 그 다음에 자원시장으로 들어오면 수요 공급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원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미 수요를 당하고 계시죠, 여기서.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가게가 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공급했고 기업들이 수요하는 거죠. 그러면 화살표를 보십시오. 뱅글뱅글뱅글. 일정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급부로는 가게가 생산물을 수요한 대가로서 대가 지급이 있었겠죠. 그 화폐적 지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임으로 얘기하면 뭐 소비 지출 이렇게. 여러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물건을 받는 사람,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걸 수입이라고 부르죠. 액수는 똑같습니다. 단지 구매자 입장에서 지칭하고 있느냐 아니면 판매자 입장에서 지칭하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액수면에서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로 기업이 수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출을 행하죠. 이 지출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이 결국은 회계 분야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받는 사람은 이걸 비용이라고 안 하고 이걸 소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자원을 공급한 대가로서 일정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계시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화폐적 흐름은 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물건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용어인데요, 용어. 우리가 지금 생산물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건 재화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선생님은 뭐 생산물이라는 말을 선호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재화 및 서비스라는 말을 또 선호해 버리니까 자기 책에다가는 이 얘기로 그냥 주로 쓰시는 분이 있고 이 얘기로 쓰시는 책도 있어 버리니까 우린 다 알아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어떤 용어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자원이라는 말도 뭐 여러분 자원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미시적 관점부터 우리가 먼저 가려고 하는데요. 좀 더 이 순환적 흐름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환적 흐름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보고자. 거시는 뭐냐 하면 깊이 있게 보는 대신에 이 전체 흐름을 보는 거죠. 거시는 넓게 보는 거죠.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은데 깊이 있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게 먼저 보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가게 구성원들이 여기서 이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하는 행태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대표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대표자가 이렇게 행동이 나왔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대표자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 간판을 걸었다고만 해서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면 개인이든 혹은 법인이든 다 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따라서 다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생산자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대표자를 뽑는 기준, 무턱대고 뽑는 건 아니고요. 무작위로 뽑는 건 아니고 이놈입니다. 대표자를 뽑는 기준, 합리성. 그래서 우리 경제학책 읽다 보면 뭐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어떻게 행동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대표자를 뽑는 기준이 이놈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지요? 정확한 뜻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느낌상.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당신은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평가해 준다면 모르는 사람이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면? 최소한 나빼? 예? 그죠?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이러죠. 그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영진 당신 참 합리적이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멱살 잡고 쌉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합리적이야? 저한테는 이게 되게 나쁜 말이에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 되게 싫어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 경제학 전공해보니까. 처음부터 알았으면 경제학 전공 안 했죠. 아 진짜. 인간미가 없어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 약삭빠르다. 거래에 있어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거. 자기만 하는 거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따라서 경제학 책에 나오는 인간들은 다 비인간적인 거야. 굉장히 계산적인 인간들만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깨나서 경제활동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좀 합리성이 떨어져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중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만은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요, 이 합리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학은 서구식 합리주의에 입각한 경제학이라는 거죠. 서구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는 좀 합리적입니다. 서양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혼자 심심하면 동네 그 퍼프에 들려가지고 술 한잔 이렇게 먹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애하고 이렇게 말이 튀었어.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피터, 존, 나 존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갈 때는 자기가 먹은 걸 딱 내가 가버리죠. 치사하게. 자기 먹은 술값만 내고 가잖아.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그래? 먹다가 그래? 너 몇 살? 나도 용띠. 그럼 말 터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한 방 쏘올게. 이런 인간들 안 나옵니다. 경제학 책에. 풋풋한 거잖아 이거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그 합리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봤던 그 더치페이.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딱딱. 내 것만 딱 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약간씩 그 문화가 이렇게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풋풋했다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약간 얕게 행동해. 그죠? 점점 합리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서양의 그 더치페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승화시킨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n분의 1. n분의 1에 우리는. 이게 더치페이지. 한국식 더치페이. n분의 1. 야, 우리 n분의 1. 오늘. n분의 1 어떤 때예요? 어린 시절 같이 커왔던 중마고하고 오랜만에 회동했는데도 그때 n분의 1 하나? 아니잖아. 직장 회식할 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직장 회식할 때는 n분의 1 하는 거지. 왜? 나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딴 데 가버리면 안 만날 놈들이거든. 깔끔하게 하자는 거지, 깔끔하게. 서로 질퍽대지 말고. 나 이놈하고 정을 나누면서 평생 갈 놈은 아니야. 이때 n분의 1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 막 돈이 부담될 때나 n분의 1 조금씩 분담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유엔처럼. 군사비 분담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액수가 너무 컸을 때. 아니면 귀찮을 때는 그냥 오늘은 내가 한 방 쏠게. 맨날 그 술집 앞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워. 내가 내겠다. 아니다. 내가 내겠다.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난무해. 그러니 경제하기 어렵지. 경제학에서는 그런 행동 안 나오거든. 이해되시죠? 따라서 굉장히 얕게 행동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 내가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면 이렇게 행동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경제학은 대부분 다 이해해버리시면 끝나는 것들이야. 암기할 게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은. 자,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자, 합리적인 생산자 뽑았어요. 이제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몇 종류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 따라 다 출현시키면 분석 못하겠죠. 따라서 두 가지만 출현시킵니다. X제와 Y제 이렇게. 두 가지 제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편의상. 왜냐하면 실제 N개의 제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결과가 달라진다면 다 출현시켜야 되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데 쓸데없이 많이 출현시킬 필요가 없겠죠.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두 제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불특정으로. 그 다음에 자원도 무수히 많죠. 다 출현시킬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두 개 또는 세 개만 출현시키죠. 근데 생산물처럼 불특정으로 X, Y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를 분명한 것을 거론해요. 어떤 생산물을 만들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유용한 노동력이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없죠. 이제 뭐 4차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로봇들이 뭐 인간들을 대체할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 로봇도 인간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으라 그럴 때 우리가 토지까지 꼽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3대 근원적 생산자원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자본. 영어로는 캐피탈인데 보통 이 이니셜 따올 때 이거는 K로 따와요. 왜냐하면 이 C로 따오면 앞에 있는 그 소비라는 그 컨섬션이란 말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K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재정학 공부할 때도 자본은 K라고 표시할 거예요. 대부분 책이 다 이러니까요. 이 자본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돈이잖아요, 돈.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에는 우리가 흔히 화폐 자본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화폐란 말 대신에 금융 자본 이렇게. 돈으로서의 자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실물 자본. 물건으로서의 자본을 말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 각종 그 기계 장치들, 설비 이런 것들을 실물 자본이라고 해요. 실제 현실에는 이 금융시장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또는 채권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렇게 끌어들인 이 화폐 자본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끌어들인 화폐 자본. 이거를 구축하는 거죠.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산 설비를 더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 화폐 자본은 곧 실물 자본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 경제학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 이 자본을 화폐 자본 성격으로 막 설명해 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보면 느낌이 이상해. 보면은 이게 실물 자본으로 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생산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때는 노동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한데 그때 자본은 또 실물 자본이야. 어떤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각종 기계 장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실물 자본 어쩌고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으로서의 자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신분 제도가 사라진 지 이미 뭐 10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조선 시대를 끝으로 우리 신분은 사라졌잖아요. 뭐 양반 인내 아니면 평민 인내 하면서. 근데 계급은 존재하죠. 이 시민 사회에도 계급. 우리 모두가 다 가계의 구성원인데 어떠한 생산 자원을 공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면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지주 계급 이렇게. 여기 지주 계급은 안 계시죠? 지주 계급이면 이 밤에 여기 뭐하러 와, 그죠? 저쪽 강남역 사거리에서 놀고 있겠지. 그죠? 근데 그걸 약간의 조상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주 계급 되려면. 조상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이 그 강서구인데요. 거기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핫한 그 땅이 있었어요. 그 마곡지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막 한참 개발 중인데 막 아파트 들어서고 막 LG 연구원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막 온통 다 공사판인데 그 공사판 속에서 이미 입주한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그 강서구에서 한참 살 때는 이미 그냥 다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너무 좋았지. 그쪽에 산책하면 쫙 펼쳐진 논들, 황금들녘 산책하기 좋았어요. 그럼 막 개구리들 막 울고 난리치고 여름에는 시끄러울 정도로. 근데 이제는 이제 멋대가리 없는 지역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허름한 그 고무신 신고 막 이렇게 노인분들 삽 하나 들고 왔다가 수백억짜 산 거예요. 수백억짜 산. 노인분들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요, 은행 지점장들, 아이고, 어르신! 막 달려와요. 아유, 왜 여기 나와 계시냐고. 아유, 저기, 물 코틀라고 나왔어. 이렇게. 이미 다 끝났거든, 개발 계획은. 그러니까 이미 땅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인 어른이 가진 땅이 지금 뭐 몇 마직인데 이거 팔면 최소한 막 500억 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점장들이 알고, 그 지역 지점장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돈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은행에 미리 손 쓰는 거지. 어르신! 하면서 막 구두 막 벗어 던지고 막 같이 막 논에 막 뛰어들고 막 지주계급이십니다. 포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오래전부터 그런 삶을 늘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별로 혜택이 없지. 그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그
몇백억을 물려받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 동네 그 토박이신 분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토지 매입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된 상황에서 노인 어르신들은 가끔 나오세요. 그 빈터에. 아직 그 트럭들이 안 다닐 때는. 저기가 몇 땅이었는데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500억 이상 그 토지 보상을 받은 집들은 다 깨졌대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유산 물려받아야 된다고 해서 형과 아우가 싸우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이렇게 가끔 나와가지고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하나만 낳는 건데 막 이렇게 막 푸념하시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래요. 아니 그냥 뭐 딴 100억만 줘도 그냥 땡큐 할 텐데 뭘 또 더 받겠다고 해가 싸운 거죠. 내가 더 받은 왜 50대 50으로 가르냐고 형이 만다 하면서 막 난리 친 거지. 그냥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하면 다 n분의 1이죠. 이젠 장남의 뭐가 없잖아요, 법으로는. 옛날에는 장남이 조금 퍼센트가 높았는데, 이젠 다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딸들까지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우린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노인 어르신들은 막 미쳐버리는 거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자식들은 막 싸우고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마침 돈이 있으니까 또 달라지는가 봐.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가 봐. 그죠? 이것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일정 부분 그 조상님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이 지주계급이 될 수 있고요. 자본가 계급도 안 계시죠? 다 이거잖아. 레이버 클래스. 좀 꿀리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면 꿀리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인간들의 욕망은 무한하다. 자본가 계급이든 노동자 다 무한하죠. 무한 욕망입니다. 여기 갖고 싶은 거 재화, 하고 싶은 거 서비스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요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거는 임대소득이라 그래요. 토지를 제공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임대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그런데 현실에서 노동소득보다는 이게 더 많아 보이고요. 이건 더 따끈따끈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많은 욕망 실현을 하고 있으려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무한 욕망 속에서도. 이게 조금 이걸로 벌어들인 소득이 좀 작아 보이는 거지, 내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욕망 실현을 더 많이 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부러움이죠. 그래서 약간 꿀리는 기분이 드는 것뿐입니다, 사실. 옛날에 현대를 창업하신 그 정주영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 1세분들은 좀 싸가지가 있으셨잖아요. 그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다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그러시고요. 근데 그 2세 때부터는 조금 싸가지가 없어졌지. 아빠가 잘 나갈 때 태어나가지고 어려움 모르고 살았잖아요. 아무튼 3세는 더 싸가지가 없던 것 같던데. 아무튼 땅콩 하나 가지고 지랄지랄 하니까. 너무해, 하여튼. 그냥 땅콩 봉지채 줘버리지, 그걸.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살아생전 그 성남의 그 새벽 인력 시장 있죠? 한 4시쯤에 가가지고 물끄러미 멀찌감치서 이렇게 쳐다보고 하셨다고 그래요.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시간이 있으실 때는. 그래서 당신도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항상 이렇게 되새기려고 했던 거죠. 초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양반이 남긴 어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그 정주영 회장 부인도 재벌의 총수의 아내이면서도 그 동네 아낙들하고 김장철에는 같이 모여서 김장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서민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생전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돈이 좀 많은 노동자일 뿐이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대요. 돈이 좀 많은 노동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고씹어 봤거든. 돈이 좀 많은 노동자. 돈이 좀 많은 노동자. 그게 돈이 좀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레이버 클래스 노동자 계급이 될 바에는 그분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돈이 좀 많은 노동자가 되십시오.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돈이 좀 많은 노동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욕망 실현할 수 있어. 남들보다 하고 싶은 거, 서비스 많이 소비할 수 있고요. 갖고 싶은 재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공부하는 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요. 빨리 합격하십시오.